6분 집중 유수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취재하셨습니까? 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라는 걸 발간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년 사이에 75% 증가했는데요. 훈육에 대한 이 사회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보육시설로 나눠서 상황별로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서입니까? 어떤 기준이 나와 있나요? 네, 대부분 판례와 그리고 수사 차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우선 사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땡땡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발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법원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고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례와 검찰의 불송치 또 경찰의 불입건 사례를 172건 이렇게 15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한 지침서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군요. 네. 그러면 아동학대로 불인정된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가 길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친부가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차 안에서 두세 대를 밀듯이 때리고 아동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발버둥 치는 아동을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신체적 학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었고요. 설령 학대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훈육 의사로 이루어진 사회적 통념에 비춰 봤을 때는 정당 행위다라는 판결을 내린 그렇군요. 겁니다. 네. 이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게 아동학대고 또 어떤 게 정당한 행위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굴 대상으로 발간한 자료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경찰 그리고 교육부, 복지부 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배포가 되는데요. 네. 사실상 이 아동학대의 그 모호한 경계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혼란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간된 지침서라서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모호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3개 직군이 있는데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예방경찰관 또 상담원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이 출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 관할 지자체 공무원한테 사건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자체가 조사를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아동학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전문기관으로 넘겨지는 식입니다. 네, 이 지침서를 받아본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반가운 반 그리고 우려 반이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구체적인 사료가 있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또 이런 판례가 나와줬을 때 수사나 조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지침서를 참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괄된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그럴 있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세워진 기준이 이 참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기준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을 가장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의 판례를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는 분명히 양측 변호사가 엄청나게 이제 법적 공방을 벌였을 건데 무자르를 딱 잘라가지고 결과론적인 결과만 내비친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되게 위험한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판례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라는 범죄 여부를 가려내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가령 몽둥이로 때렸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무엇으로 체벌이 가능한가 여기까지 이제 부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걸 네.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엇갈리고 있었고요. 사실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죄가 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이 침해가 됐냐 안 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잘 양육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떤 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이 침해됐는지 아닌지가 절대적인 기준을 우선 기준이 된다. 네, 더 큰 그림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판단의 주체이기도 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왜 수사기관에서는 무죄가 나는데 무혐의가 나는데 왜 너희들은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냐. 뭐 판례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좀 우려를 해서 경찰청에서도 책자에 나온 비슷한 유형이라고 해도 실제 학대 행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참고만 하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반면 이 이름 자체가 훈육 판단 지침서라는 이름입니다. 네. 때문에 마치 판단을 하는 지침이 되어주는 듯한 그런 기준, 또 이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동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직군, 세계 직군, 뭐 네. 경찰,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근데 이분들 말고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네. 굉장히 판단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경찰청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경찰청에서 네, 받아볼 수 홈페이지에서. 있군요. 네. 네, 유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